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경주 위안 에너지 드림 연구팀에 참가하고 있는 미덕대학교 일본 음악문화학과 교수 이정희입니다. 오늘 이 포럼은 해오름 동맹 지역 6개 대학 R&D 공동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경주 위안 에너지 드림 연구팀에서 주최하고 미덕대 아시아 태평양 연구소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경주 위안 에너지 드림은 경주 미덕대가 한수원과 함께 시민에게 에너지를 드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연구팀은 2018년부터 3년간 제1기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2023년 현재 제2기 2차 년도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년도의 마지막 분기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경주시는 올해 신규 국가산단 공모에 SMR 국가산단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SMR, 즉 소형 모듈 원전인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4세대 미래에너지로 주목받는 기술입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며 기존 원자력 발전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SMR로 청정수소를 값싸게 생산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경주에는 정부의 지원금으로 2030년까지 사업비 3,900여억 원을 들여 150만 평의 규모의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유튜브 메타버스와 과학교육입니다. 최근에는 초거대 AI와 메타버스를 접목시켜 비약적인 기술 형상을 이룩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기술의 결합이 시너지를 내면서 메타버스의 대중화를 좀 더 앞당길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진행한 포럼이 영상으로 녹화되어 유튜브 채널 경주 위안 에너지 드림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메타버스 플랫폼 스페이셜에 교육과 연구 성과를 업로드하여 누구나 방문해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주제는 기후변화, 탄소 중립, 미래에너지, 영상문화 콘텐츠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과학기술 유튜브 채널과 과학 분야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교육 사례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발표를 수락해주신 건국대 우동환 교수님, 경주고 김현정 선생님과 토론을 수락해주신 포스텍 김경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경주와 포항의 지역민과 대학생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미덕대 교직원 분들은 물론 멀리 부산, 서울에서 참여해 주신 분들도 보입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 과학교육, 특히 미래에너지 교육에서 유튜브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기회가 마련될 것입니다. 저는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리라 확신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의 유동환 교수입니다. 오늘 30분 정도 여러분과 함께 과학기술 유튜브 채널의 유형과 그 유형이 왜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는지 하는 재미 요소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철학을 전공했고요. 현직에서 문화 콘텐츠 전문 회사를 운영하기도 했었고, 고전 번역이라든가 주로 시나리오 작업들을 초기에 진행했었고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는
공간, 박물관 테마파크 박람회 축제 무대 같은 공간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텔링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디지털 헤리티지라고 부르는 문화유산과 관련된 디지털화 작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구자이자 실제 기획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인 유튜브 같은 경우도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어떻게 대중에게 재밌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저의 고민, 두 번째로는 유튜브라고 하는 가상의 공간, 일종의 그 전자적인 공간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획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통제해야 되는가 하는 관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저를 빅판다 쌤 이렇게 부르거든요. 실제로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연구 목차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전체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먼저 검토하고 과학기술 콘텐츠가 대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과학기술 유튜브의 채널의 유형들을 한번 분류해보고 그 유형 중에서 활동형 채널이라고 부르고 있는 실제 유튜버가 실험해보고 만들어보고 파괴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유튜브 콘텐츠로 만든 사례들을 해외와 국내를 구분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그 강의의 기본적인 그 자료는 제가 저희 학생 김혜영 학생하고 같이 공부한 과학기술 유튜브 채널의 유형과 스토리텔링 전략에 대한 다학제적 연구라고 하는 이 논문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2019년에 조사할 때의 사료를 2023년에 맞춰서 좀 보완한 그런 발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 온리의 시대가 왔습니다. 모바일,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굉장히 짧고, 그래서 숏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가볍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유튜브 자체가 향유의 콘텐츠이기도 하지만 정보 검색의 콘텐츠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경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현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거는 두 번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SNS,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일종의 구축되고 확장되는 굉장히 중요한 본능이 결국은 여러분 선사시대 이래로 인간 생존의 비밀이었죠. 인간이 사회적인 관계를 맺어야지만 살아남고, 그 사회적 관계를 맺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보의 확보와 공유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만들고 시장을 만들고 그랬는데, 이제는 가상 공간에도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시장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광장이 되기도 하고 한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플랫폼들의 진화 과정도 지금 유튜브가 대장이 되고 있죠. 자, 실제 유튜브 사용자를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한 15위. 그리고 여러분들 잘 관찰해 보시면 인도와 미국, 인도네시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걸 기억해 놓고 계시면 과학기술 채널도 인도 힌디어로 돼 있는, 또는 그 인도식 영어로 전개되는 채널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이런 기반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떻죠? 여러분 10대가 포함되어 있는 그 플랫폼들을 보죠. 인스타, 구글, 카카오톡, 유튜브,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많긴 하지만 유튜브의 성장률이 엄청나게 크다. 특히 영상 시청인 경우는 네이버는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90% 정도가 유튜브에서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거의 다 유튜브 비디오라든가 이런 긴 라이브 스트림보다는 숏
숏폼 영상, 이른바 쇼츠 콘텐츠가 주요한 소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콘텐츠는 흔히 우리가 전통적인 분류에서 1인 미디어라든가 UGC 미디어라든가 유미디어라든가 스마트 콘텐츠라든가 모바일 콘텐츠, 이런 각각의 관점에 따른 굉장히 특징들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자, 모바일 영상 콘텐츠는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짧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콘텐츠 특성 중에서 숏폼, 그 다음에 스스로 개인이 제작하죠. 유저 제너레이티브 콘텐츠 이러죠. 여러분, 요새 제너레이트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생성형 AI 얘기할 때. 그 다음에 라이브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 관심 가질 필요가 있는 게 라이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멍 때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 모바일 콘텐츠에 영향을 미치고요. 모바일 콘텐츠는 거의 스낵 콘텐츠라고도 부릅니다. 짧게 소비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유튜브는 뭐 지금 유료화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무료 시장의 강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용자 제작 콘텐츠가 주력인데 점점 프리미엄과 유료 시장까지도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굉장히 일상적입니다. 내용과 형식도 일상 속의 사건이고,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닌데, 또 하나는 표현 형식에서는 드라마라든가 넷플릭스나 이런 거하고 법칙이 다릅니다. 넌 플롯이라고 그래서 플롯이 없습니다. 굉장히 우연적이고 일정한 유튜버의 매력이라든가 소재 매력에 집중적으로 집중하게 되고요. 아주 혼종적인 서사가 있게 되고요. 짧으면서 나레이션에 이제 일종의 겹쳐지는 보이스 오버 현상, 이런 것들을 즐기는 굉장히 분산스럽고, 그리고 굉장히 백색 소음 같은 콘텐츠인데 그 안에 매력을 담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자, 과학기술 콘텐츠, 한마디로 말하면 노잼이죠. 예, 일상적인 인식은 노잼이고요. 뭐 수학 포기, 수포부터 시작해서 과학기술 자체가 굉장히 재미없는 콘텐츠지만, 이 콘텐츠를 재밌게 또는 쉽게 짧게 알려줘 라고 하는 요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순한 정보 콘텐츠, 학습 콘텐츠에서 문화 콘텐츠로 진화하고 있고, 이런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일단 재밌는 소재를 찾는 것, 주제를 찾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관람객 또는 이용자가 요청하는 맥락을 짚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활동성,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뭐 주제는 전 영역이고요. 근데 점차 순수과학보다는 기술과학 쪽이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맥락적으로 보면 그 과학기술을 다루고 있는 사회나 문화에 대한 관심, 어떤 그 관심에 대한 정서적 공감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영역이고요. 활동을 보면 여러분들 과학기술이 탄생하는 프로세스를 잘 보면 뭐 일종의 관찰하고 실험하고 분석하고 다시 그 분석의 오류를 수정하고, 또 어떤 경우는 그 사이에서 어떤 도구를 개선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또는 이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은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의 세세한 원인들을 조사한 다음에 해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그걸로 다 시제품을 만들어 보고 검증해 보고, 그 다음에 대중들한테 이러한 해답을 한번 공유해 봐, 그리고 다시 고쳐보고 한다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대중들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걸 해설형 과학기술 콘텐츠라고 부르고요. 실제 뭔가를 만들어 보게 하는 거, 활동하게 하는 걸 활동형,
그 다음에 이제 좀 깊이 있는 실험이라든가, 분석 같은 걸 해보게 한다. 그럼 탐구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과 관련된 쟁점적인 그런 사안들을 평가하고, 하는 행위들을 비평형,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런 행위들이 과학기술 문화 콘텐츠의 여러 장르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유형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과학기술 유튜브 채널은 대체 어떤 게 있는가? 방금 보셨던 과학기술과 관련된 유형들하고 관련돼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비평형이 있습니다. 리뷰형이라고 부르거든요. 주로 토론하고 평가하고 누구의 시점으로 만드냐면 비평가 시점입니다. 가장 여러분 여기 예로 든 이섭이라고 하는 그런 한국 사이트 먼저 해외 사이트 소개하기 전에 말씀드리겠는데요. 바로 이제 어제 그제 발표된 애플 비전 프로죠. SNS를 지금 뜨겁게 달구고 있거든요. 아직 출시가 안 됐는데 9년 동안 계속 뻥을 쳤어요. 근데 미국에서 발표가 되고 현장 시사가 있었거든요. 이거를 실제 가서 보고 평가를 올린 겁니다. 일종의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욕망을 얼리 어답터적인 관점에서 보여주는 그런 콘텐츠죠. 주로 여러분 언박싱 유튜브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고요. 해설형 콘텐츠는 뭔가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에워싸고 있는 자연과 기술에 대한 현상과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거를 잘 인지적으로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잘 설명하지만 감성적으로도 체험시키는 건데요. 여기 우리나라 사이트 중에 채널 중에 과학드림 채널에서 요 2cm짜리 심해어가 지구를 구하는 놀라운 방법 인 거죠. 굉장히 감동적인 메시지가 듣다 보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활동형 콘텐츠는 실험 또는 제작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적인 도전의식이 있고요. 실험, 제작, 파괴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긱불이라고 하는 채널에서 누리호 성공에 이어서 천재 중학생이 독학으로 로켓을 계속 연구해서 그걸 실험해보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료 나눠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주로 비평형하고 해설형은 유튜버의 언어와 제스처의 영향력이 커요. 지금 화면상으로도 이섭 같은 경우 유튜버가 얼마나 조리 있게 또는 제스처가 재미있게 이렇게 만드냐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활동형 같은 경우는 실제 엄청난 노력을 들인 그 활동 영상이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희가 주로 주목했던 것들은 활동형 과학기술 채널이 대중들에게 가장 그 영향력이 크고 실제 과학기술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 하는 입장에서 활동형 모델을 다시 또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라이프 해킹형입니다. 일종의 일상에서 소소하지만 어떤 삶의 지혜를 주는 그런 채널이고요. 그런 콘텐츠들인데 이런 겁니다. 굉장히 그 작은 문제인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과학기술을 동원한다든가 그래서 좀 오버 아니야? 라고 하지만 재밌는 그런 콘텐츠를 의미하고요. 소품 제작형은 여기 프롭이라고 하는 프롭 메이킹이라고 하는 프롭의 단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품은 여러분 잘 아시죠? 콘텐츠가 무대를 만들면 무대 위에 뭔가 무기라든가 장신구라든가 이런 걸 갖다 놓게 되죠. 그 소품을 실제로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과학기술 유튜버이기 때문에 코스튬하고 달라서 실제 작동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근본적인 차이고요.
탐구형은 굉장한 고수들이 주로 운영합니다. 뭐 로켓 테스트 엔지니어, 나사 출신 엔지니어, 뭐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약간 진짜 공대 오빠들, 익숙한 거를 새롭게 관찰하거나 전혀 지금까지 없었던 걸 새로 만들어서 보여준다든가, 이런 콘텐츠들이 주로 있고요. 파괴형 콘텐츠는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막 말리던 것 중에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라디오를 한번 뜯어보고 싶다. 라디오의 작동 원리를 한번 알아보고 싶다 하는 건데요. 대표적인 콘텐츠 중에는 휴대폰, 애플 같은 거를 뭐 5층 높이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그 내부에서 어떻게 견디는지 보여주는 그런 콘텐츠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창의적인 방법으로 파괴한다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대리 욕구 같은 것들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활동형 채널의 현황을 한번 보죠. 여러분, 왼쪽 거가 2019년에 제가 그 전 세계 과학기술 유튜버 중에 30위까지 한번 조사한 거고요. 오른쪽이 바로 어제 제가 검색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대체로 두 개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비평형 콘텐츠가 꽤 늘었습니다. 이건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요. 특히나 디지털 기기의 새로운 발표가 꽤 많이 있어서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해설형은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정보 전달이라든가 이런 건 많이 줄고요. 활동형은 비슷한데 내용적으로 보면 라이프 해킹형, 생활의 지혜를 전달하는 건 좀 늘었고 소품형 확 줄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소품을 실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죠. 굉장히 아이디어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걸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보면 탐구형 같은 경우는 꽤 많이 무림의 고수들이 퇴직해서 유튜브를 만들고 굉장히 좋은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게 많고요. 여러분 여기 그 2019년이나 2023년에 보면은 여러분 2023년 1위도 보면 인디안 해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테크니컬 고르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인도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사용자도 그만큼 많고 또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그런 그 학문 연구 분위기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라이프 해킹형은 여러분 좀 모델이 좀 신기한데 요즘 이렇게 세로형 인터페이스 이게 많이 나오죠. 보면은 여기 그 아이스크림을 요런 그 아이스크림 뜨는 도구를 가지고 실제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 아이스크림 떠가지고 샌드위치나 이런 데 바를 때에 어려웠던 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흔한 소재. 근데 공감 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해결 방식은 굉장히 기발해요. 한 1, 2분밖에 안 돼요. 금방 지나갔죠. 자, 오른쪽 거 같은 경우는 죽은 그 상어인데요. 이 상어를 그 벌레를 넣어가지고 이거를 그 3.2kg 정도 되고 1.5m 되는 거를 먹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어떤 원리가 들어있는지 뭐 이런 거죠. 뭐 그러니까 소소한 목적인데 엄청난 수고를 들입니다. 근데 이걸 또 설명할 때 굉장히 진중하게 나오거든요. 소리가 아주 진중하게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제가 지금 방송 때문에 영상 속에 소리는 죽여놨으니까 여러분들 이 화면이나 주소를 누르시고 한번 체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소품 제작형입니다. 여러분 이 헥스 스미스라고 하는 이 분 Make It Real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시리즈를 운영하거든요. 이게 전 세계적인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분이거든요.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스타워즈에 나오고 있는 이 광선검을 실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팩션 속에 이 소재를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생기죠? 일단 팬덤을 유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팬덤이 가지고 있는 현실화 욕구를 잘 충족시켜주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엄청난 기술이 동원이 되죠. 가상의 존재인데 정밀한 기술력을 통해서 현실적인 존재물로 만드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작은 길이로 10분 이내에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여러분 중간에 보셨나요? 특정한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들, 팬덤을 자극하는 장면들은 클로즈업이나 슬로우 모션, 이런 도면 같은 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 효과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탐구형 콘텐츠 한번 보실까요? 탐구형 콘텐츠의 이 화면은, 이런 겁니다. 이제 절대로, 때릴 수 없는 공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실제로 이렇게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과학기술을 새로운 발명품으로, 지금 여기 회전이 막 자유롭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심각하게 연구합니다. 과학적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구멍을 뚫어서 이 공을 이렇게 만들면 방향이 이제 회전되거나, 바뀐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의 탐구 주제를 넣었습니다. 한 7, 8분 정도 되고요. 발명품을 실제 작동하거나 사용할 때 슬로우 모션을 쓰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프 해킹형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굉장히 이 전문적이고 복잡한 발명 과정을 잘 설명하고요. 원리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떤 튜토리얼이 이제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건 아니어서, 해설형보다는 훨씬 재밌고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파괴형입니다. 한때 엄청나게 유행이었는데요. 지금은 그 전 세계 순위나 국내 순위에서 파괴형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일상적인 물체인데, 뭐, 건전지, 콜라, 뭐, 이런 것들. 주로 콜라가 탄산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일상 속에서 이렇게 발견되긴 하지만, 이걸 파괴했을 때 느껴지는 그런 그 충동 대리 욕구가 굉장히 크거든요. 여러분, 오른쪽 영상은 잘 보시면은 파괴형 영상인데, 이게 파괴되는 ASMR 소리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산을 넣어가지고 확 반응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그 파괴 대상하고 방법을 잘 조화시키는 게, 변화무쌍하게 조화시키는 게 매력의 포인트고요. 시각적 자극도가 굉장히 높죠. 사실은 과학적 원리를 표현한다기보다는 이 파괴 욕구라든가 이런 충동을 대리만족한다고 볼 수가 있어서 일종의 비판도 굉장히 많은 그런 장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국내에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국내의 한국과학기술 유튜브 순위를 점검해 보니까 여러분 비평형하고 해설형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유튜브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라이프 해킹형은 테크몽의 이제 채널이고요. 약간 테크몽의 영상은 그 비평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비평형하고 다른 거는, 비평형은 최신 기기를 소개하고 이런 게 많은데, 라이프 해킹형은 기존에 갖고 있는데 특정한 기능을 안 쓰거나 뭐 이런 것들 팁을 주는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소품 제작형인 사나고 같은 경우가 국내 1위입니다, 지금. 이른바 이제 3D
펜이라고 하는 3D 펜 장인이거든요. 지금 보이시는 것도 3D 펜으로 만든 건데 여러분 소품 제작형은 영화나 드라마나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걸 만드는데 여기에 보면은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피규어를 만드는 그런 영상이 나오고요. 좀 더 가볼까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그 개념을 그리고 3D 펜을 활용한다는 게 굉장히 특이하고요. 3D 펜으로 기본 그림을 만들고 이걸 점점 발전시키는 굉장히 인기가 높다 하는 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탐구형은 질문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무한 동력, 이거는 어떻게 실현될까 하는 것들을 실제로 실험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과학기술 유튜브 채널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을까? 이 재미하고 관련돼 있다는 거죠. 이 재미 중에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과학기술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지식으로 돼 있지만 그 지식을 어떻게 바꾸고 있죠? 보통 재미라고 하는 건 이야기가 완성되면 재밌습니다. 모티프를 주기 때문에 그렇죠. 달성하기 어려운 갈등을 주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면 됩니다. 근데 과학기술 유튜브에 많은 거는 학습형이 많지만 놀이형을 한번 잘 보시죠. 일종의 실제로 해보고 참여해보고 소통해보고 또 인풋과 아웃풋 게임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재미로 만들어지고 있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공고항 황부장 같은 경우도 비평형이거든요. 이런 거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비평형이면서 활동형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활동해 보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이분은 이제 실제로 이러한 새로운 제품을 굉장히 숙련도가 높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한참 보고 있으면 내가 진짜 집 한 채 지을 것 같은 그런 욕망을 자극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미는 뭐예요? 공감입니다. 이용자들, 유튜브 이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잘 읽어서 그거를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기술과 그리고 일정한 인간적 매력을 더해서 재미를 만들어내고 이걸 통해서 과학기술을 보편화하고 과학기술에 관심을 갖고 또 온 국민들이 과학적으로 사고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겠죠. 자, 여러분들 과학기술 유튜버 오늘 소개된 채널들 많이 이용해 보시고요. 실제로 유튜버로 참여해서 만들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포항공과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메타버스 기반 교수학습 설계 및 학습 효과성을 연구하고 있는 김경선 교수입니다. 오늘 메타버스로 본 미래에너지 포럼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덕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김명석 교수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2020년 우리가 경험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상식과 관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대면으로 진행했던 강의 현장이 온라인으로 옮겨가게 되고 혼자서 학습 영상을 시청하거나 직접 얼굴을 마주하는 대신 모니터 너머로 얼굴을 마주하고 수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학생들보다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합한 학습 경험을 직접 디자인, 설계해야 하는 교수자들에게 더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경주고등학교 김현정 선생님의 연구를 통해 학습자가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강의를 새롭게 설계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열정을 담아야 하는지, 그 열정이 학생들의 호기심과 도전의식을 기르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있어서 참여자의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역량 및 요구조사 실시, 학생들의 진로를 고려한 팀 구성, 메타버스 이해 교육을 통한 메타버스 세계관 확장, 학생들에게 익숙한 로블록스 스튜디오 선정, 선배 멘토링 학습 지원 등 교수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수자의 세심하고 체계적인 설계가 좋은 연구 결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본 연구와 같이 학생들의 체험 중심 학습 활동은 일반적으로 플랫폼 관련 기능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디지털 역량 수준을 고려한 멘토링 지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참여하는 학생들의 맞춤형 학습 활동을 하는데 더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발표 내용과 오늘의 주제인 메타버스로 본 미래 에너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과 같은 생각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대안에너지 솔루션을 개발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태양광, 풍력, 수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분야는 많은 기술적 변화를 이루었으며 메타버스에서 이러한 기술을 더욱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거나 풍력발전소의 위치를 최적화하여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기술은 실험과 시뮬레이션을 통한 테스트로 구현하기 전에 여러 가지 대안을 탐구할 수 있는 기술이자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메타버스는 미래 에너지에 대한 교육과 인식 전환을 하는데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은 이 공간에서 다른 학생들과 소통하고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습니다. 각자의 지식과 관점을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에서는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시뮬레이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미래 에너지 기술의 잠재력과 문제점을 이해하고 현재의 결정에 대한 파급 효과를 알아보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는 협업과 창의성을 촉진하는 플랫폼입니다.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에서 제약이 있는 공간적, 지리적 제약을 넘어 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가상 공간에 모여 협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업 기회를 기반으로 다양한 창작 활동이 가능합니다. 가상의 건축물을 설계하거나 미래 도시를 상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 에너지 시스템의 디자인과 구현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작한 공간에서 미래 에너지와 관련한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탐구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매우 유용한 만남의 공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구온난화와 자원 고갈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혁신과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찾아야 합니다. 메타버스는 가상현실의 한계를 뛰어넘는 공간이며 이곳에서 우리는 미래 에너지의 새로운 모습을 상상하고 논의할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7일 대학에서 글로벌 현장 학습을 가는 60개의 대학이 학생들이 참여하는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약 340명이 메타버스 공간에 접속하였고 메타버스 오리엔테이션 행사에서 탄소가 배출되는 지점을 교통과 일회용품 사용의 두 케이스로 가정하고 탄소 배출량을 계산한 결과입니다. 이동거리 철도 45,000km, 버스 58,000km, 테이크아웃 잔 340개, 생수병 240개, 다과 포장지 680개, 안내자료 340개를 산정한 결과 8,480kg의 탄소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동일한 효과를 위한 나무 수를 계산하면 토와 같이 편백나무 1,437그루, 소나무 932그루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 기술이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꿔버리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와 에너지의 만남 또한 우연이 아닙니다.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의 메타버스 체험은 학생들에게 메타버스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심어주는 데 충분하다고 봅니다. 귀한 연구를 공유해 주신 김현정 선생님과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현장에 계신 모든 선생님, 학생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